그래서 저보고 바로 다이렉트로 뭐 사면 뭐 사세요 이렇게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계속 말씀드려요. 사요. 이제 저는 그래서 항상 얼만큼 더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저희 일 중에 하나고 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진입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고 뭘 사냐? 맞습니다. 네, 이게 남는데 왜 주가가 조금밖에 안 빠지는 줄 아세요?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조금만 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만 내려왔는데도 다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 내려오질 않아요. 그쵸. 떠받치고. 예, 호가가 3개만 내려와도 확 사버려요. 예, 그 마음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예, 있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그거 진짜 의미 있던데 며칠 전에 한국 조정했거든요. 네. 엄청나게 외국인 기관이 팔았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사고. 네. 근데 개인도 그때 팔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판 걸 조사해 봤더니 안 놓는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아, 끝까지 팔지 않고 잡고 있는. 예. 뭘 것 같으세요? 우량주? 반도체? 2차 전지? 업종으로 나타났죠. 업종으로. 예. 그래서 그냥 크게 보면 네. 화학, 그 다음에 IT 쪽에서 이제 뭐 2차전지도 들어가겠지만 뭐 인터넷 이런 IT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고객 그 일반적인 투자자 모두가 폭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랐지만 네. 더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할 때 항상 생각하실 게 뭐냐면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하면 떨어져도 괜찮은 주식을 사면 돼요.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 주식이요. 그러니까 내가 네. 다 다르죠, 뭐. 예, 그쵸, 다 다르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마이크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갖게 됐고 그걸 네. 막 자기 나름대로는 조사해서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 제가 하이닉스 산데 떨어져도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만에 하나 정말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가고 얘가 폭락이 나와도 네. 내가 올라갈 폭이 확실히 있는 거를 알고서 산 주식은 지금 떨어졌으면 어때요? 일반적인 가치 투자자처럼 떨어졌으면 더 사면 더 샀지. 네. 이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확신이 있는 주식. 그러니까 포텐셜이 더 있어 보이는 주식을 사는 게 네. 이럴 때는 용기가 없으시면 그게 제일 나아요. 왜?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그쵸. 예, 떨어져도 얘는 가치가 있으니까 버틸만해. 혹시 내가 산 이 종목이 혹시 때를 잘못 만나서 들어갔는데 떨어졌어도 나는 네. 쟤를 확실히 알 건데 들고 있으면 돼. 이게 그래도 강한 주식, 강한 종목 업종이 있잖아요. 그쵸. 개개인마다 다르긴 예, 하겠지만. 그걸 사시는 거죠. 그러면 진입이 돼요. 네. 그냥 계속 쳐다보기만 하는 것보다. 지금 아마 그러니까 제일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시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정을 다 예상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시기에는 그 진짜 조정 안 와요. 조정은 살금살금 와가지고 아무도 조정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할 때. 네, 그거 확실해요. 지금 시장에 조정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조정할 때가 됐다, 조정이 필요하다, 이거 버블이다 이런 사람 좀 꽤 있잖아요. 네. 그 전문가 분들 중에도. 네, 네. 이럴 때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때. 예측은 근데 금요일 예측한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구석탱이에 있었나 봐요. 저는 메이저 시장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사람들 구석탱이에서 그냥 조용히 말하고 그냥 들어갔나 봐요. 네네. 대부분은 다 순간적인 그러니까 저평가 상황이라고 떨어져도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네. 그게 언제냐면 가을이요. 겨울 여름장이 끝나고요. 가을이 되면 네. 여름 내내 사상 최고 실적을 내거든요, 기업들이. 그거에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가을에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와도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다려도 네. 점점 내려가. 시간을 끄면서. 가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폭포처럼 쏟아지면 겨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예, 경계감이 더 많고 네. 이럴 때는 오히려 조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렇고 제가 뭐 이렇게 분위기적인 얘기만 하면은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제가 보는 지표들 뭐 이렇게 뭐 간단하지만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실제로 지금 만약에 조정에 비해서 조정이 나오면요. 네. 하긴 할 거예요, 조정을. 근데 작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보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좀 가치 있게 보는 건 반도체 사이클이에요. 이제 한국은 지금까지 역대로 반도체에 이제 슈퍼 사이클이란 말은 쉽게 쓰지 마라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대규모의 그 메모리 사이클, 호황 사이클이 왔을 때 한국은 진짜 대단하게 올라가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요. 맞아요. 네. 몇 년 전에도 삼성이 엄청나게 고가를 계속 올라갔을 때도 그때도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왔다 뭐 이런. 그렇죠. 근데 그때는 독특하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마진에 의한 주가 상승이었고요. 네. 지금처럼 Q 그러니까 그 양적인 그런 부분까지 따라오는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날 팩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러니까 2021년도가 네. 반도체 사이클의 확장이 거의 이제 많이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한국은 반도체 중심 국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애널이 제일 많아요. 애널 중에. 네네. 우리는 그게 근간이니까. 분석하는 사람이 네네, 제일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정보는 굉장히 흔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요. 자꾸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볼 가능성도 많아요. 그리고 코스피 상승에다 그걸 네. 껴맞추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내 의견뿐만 아니라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이제 되게 의미 있게 본 게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메모리 관련해서는 D램 뭐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미국 회사가 네. 주요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희한했던 게 뭐냐면 며칠 전에 5일 날이네요. 5일 날 시티그룹의 크리스토퍼 데닐리라는 애널리스트가 이 마이크론의 투자 등급을 매도에서 매수로 2단계 상향하고 이게 놀라워요. 목표 주가가 35였는데 갑자기 $100로 올려버렸어요. 확 올라갔네. 네네. 목표 주가 이렇게 올리는 일은 없거든요. 잘. 네. 그리고 도이치뱅크의 시드니 호라는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론 목표 주가가 지금 $10였었어요. 진짜 박했네요, 이 사람은. 근데 바로 85불로 올렸어요. 네. 거의 8배가. 네. 그리고 RBC 캐피탈 마켓의 미치 스티븐스라는 애널리스트는 $26에서 $83로. 예, 그 다음에 웰스파고는 마이크론을 2021년 탑픽으로 접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미국 반도체 애널은 믿죠. 왜냐하면 얘들은 우리처럼 약간 이제 그런 바이어스가 있는 분석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그쪽 반도체 관련된 애널들 몇 명이 네. 그쪽에서 이제 혹시 그거 아세요? 미국은 이 사람들 지금 치고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 평점 다 나와요. 이 사람이 보고서 썼던 거 중에 네네. 가격 올리거나 좋게 봤던 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점수 다 나와요. 이 사람들. 성적표가 남아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성적표 진짜 나와요. 그레이드 나와요. A, B, C, D 등급 있어요. 애널 우리도 해야 돼요, 그거. 왜 안 하지? 뭐 뻥카 날리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 정말 기록에 남았다가 네. 한 3개월, 6개월 뒤 평점 이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는데 뻥이었음 이렇게 점수 매겨야 되는데 미국은 돼 있어요. 애널리스트는 진짜 들어가 보세요. 점수 다 있어요. 그 애널들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네네네. 준비가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몇 번 말했고 뭐 상향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점수 다 있어요. 이 사람도 좀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20불에서 막 80불로 올리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유가 뭐냐면 공급 D램 메모리 부분에서 쇼크가 왔다는 거예요. 공급이 따라서 쇼티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네. 당분간 한 두세 분기는 적어도 철저하게 너무 부족한 상황,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 될 거고, 네. 이 D램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반도체 관련돼서 볼 때 이제 지금까지 제일 중요했던 건 서버 D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쓰는 D램. 네네. 이게 지나간 몇 달, 반기, 두 분기 정도는 서버 D램 수요가 이제 위축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터졌을 때 과잉으로 확보해 놨거든요. 딸릴 줄 알고 네네. 엄청 미리 주문을 해놓은 거죠. 네.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다 사용되고도 부족한 상태가 안 되니까 네. 수요가 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그게 이제 반등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들이 수요가 커지고 이러면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요점은 그거예요. 한국은 반도체
사이클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상황도 여러 가지 면에서 포텐셜이 있어 보이고 네. 반도체도 상당히 큰 사이클이 맞물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코스피에 그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게 나타나고 있고 네.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독자적인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네. 외국인이 대놓고 매도 의견 내고 팔아버리면 이 싹을 죽일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많아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한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커다란 흐름이 있잖아요. 예. 아,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 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가 또 다른 호황, 아까 말씀 메모리 그러면 사실 메모리가 호황인 메모리 사이클, 호황 사이클에 들어가면 삼성전자를 사야 돼요, 하이닉스 사야 돼요. 무조건 하이닉스 써요. 왜냐면은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좋을 때는 대박 올라요. 요번에 이제 비메모리도 다 진출했고 하이닉스도 이제 딱 그쪽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사이클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거기에 들어가요. 당연히 메모리 쪽에 디램에서는 뭐 전 세계 1, 2위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1등이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가 발생했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왜 계속 사는 거예요? 작년 12월 말까지는 배당 때문에 샀다고 할 수도 있어요. 특별 배당이 너무 크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사실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TSMC와 거의 비등한 대결을 벌일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쪽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 수요가 엄청나게 뭐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주문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체크하고 있는데 시장은 딱 TSMC와 삼성전자가 나눠 갖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작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흐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특별히 저희는 당분간 중국의 반사이익을 볼 거라고 봐요. 특별히 이 네네. 파운드리 쪽은. 그래서 비메모리 쪽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 수요도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가장 힘이 되는 메모리 쪽도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서버 디램 얘기를 했지만 몇 가지 수요가 특별히 이제 인텔이나 이런 쪽에서 새로 모델이 나오는데 PC 교체 주기에 들어가요. 예, 그렇게 되면 그냥 광범위한 메모리 그 호황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만나면서 한국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데 여기다 초를 칠 수 있는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을 막아줄 수 있는 개인 투자자의 힘이 있다는 게 네. 저희가 이 시장을 좀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네. 예전에는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외국인이 대놓고 팔 수도 있었거든요. 물론 반대예요. 사실은 이런 메모리 호황이 오면 외국인은 한국을 정말 미친 듯이 샀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좋으니까 한국이. 근데 그게 없어도 지금은 그게 없어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영돼서 충분히 살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3,600을 갈 것 같습니다. 뭐 3,800이 저희 목표가입니다. 이런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단지 지금 들어가도 곧바로 죽을 수 있는 장이나 이런 거 아닌 건 저희한테 중요하잖아요. 잘 보시면 이 한국의 상승 동인이 상승 네. 이유가 네. 만약에 반도체였다라고 보면 단일 이유였다. 그럼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사이클 상품이에요. 네.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클이 가고 나서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올라갈 수가 없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으로 올려놓은 한국 지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미국에 있는 기술주 같은 기업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르고 있다. 네. 그럼 걔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애들은 몇 년째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네. 심지어 코로나도 우습게 맞아요. 지금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그 원인이 뭐예요? 걔는 순환적으로 이익이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순환적 사이클로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저희는 딱 반반 한다 그랬잖아요. 장기 성장 기술주 이거를 50%. 왜냐하면 제가 기술의 시대고 테크노 캐피탈리즘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기술은 언제 더 가속화되냐면 기술과 기술이 만나서 융합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네. 이게 빨리빨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단가가 빨리 떨어지고요. 빨리 대중화돼요. 네. 대중화된다는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서 쓴다는 거예요, 걔를. 전에도 말씀이 네네네. 침투율. 침투율이요. 네. 그러면 그 침투에 의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부자가 되잖아요. 네. 현금이 막 쌓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시장에 들어오자마자 1년 내에 1조를 갖는 기업.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네. 기하급수 기업. 지금은 옛날 S&P 500, 옛날 포춘 500에 있던 회사들도 20년이 걸리던 1조 그 시총을 네. 많은 회사가 들어오자 1년 내에 1조를 가요. 네. 예. 그때 어디는 상장도 안 했는데 뭐 기업 가치가 그쵸. 1조라고 예. 틱톡인가? 예. 그랬죠. 네. 틱톡 내놨던데. 어쨌든 근데 그런 것처럼 그게 왜 가능하는 거죠? 왜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딱 간단해요. 기술이 융합되면서 네. 판매하는 물건의 단가를 떨어뜨렸어요. 서비스 단가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거 많이 사겠죠? 네. 근데 얘를 팔게 되기까지 자본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정량 엄청 팔릴 때까지 마이너스죠, 아직. 들어간 돈이 먼저 많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지금 산업은 기술 기반의 산업이니까 그 자본 투여율이 낮아요. 제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버는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한 대도 안 갖고 있고, 에어비앤비는 호텔 그런 숙박 회사인데 지네들이 숙박 뭐 호텔을 져서 팔아 뭐 했어야 이게 자본이 들어가지. 그쵸. 유튜브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영상을 지들이 안 만든단 말이죠. 저희가 다 만든. 네, 그러니까 인건비 정도 드는 거니까 네. 당연히 투자 자본이 작은 상태에서 현금이 바로 발생하잖아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빨리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쉽게 샀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매출과 이익이 확 커졌는데 들어간 인풋이 어때요? 작다고 옛날보다. 네, 네. 기술 기반이니까. 기술은 다 공개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AI도 구글도 그렇고 다 공개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간 돈은 작은 상태에서 빨리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현금이 쌓이는 기업이 되죠? 그럼 빨리 현금이 쌓이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에다가 시총 가격을 매길 때 애널리스트가 아, 현금은 없는 걸로 봐. 이게 아니죠. 현금이 있는데 어떻게 없는 걸로 봐. 현금 쌓인 걸 평가하면 얘는 그냥 바로 1조 평가 받는 거예요. 옛날 IT 버블 때는 어때요? 그 기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데 지금 당장은 돈이 막 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금은 하나도 없는. 근데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낮게 잡냐고. 그죠? 근데 현금이 왜 싸요? 자본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거기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돈을 버니까. 쉽게 말해서 장사하는데 원가가 낮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반이 기술이냐, 옛날 산업자본주의처럼 그 땅, 노동, 공장. 예, 그거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SK텔레콤과 유튜브가 2018년도 매출이 똑같았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투하 자본이 같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SK텔레콤은 지금 수십 년간 국가 뭐라 그래요 그런 걸? 국가 산업, 기관 산업이잖아요. 엄청나게 땅 밑에다가 깐 거 아니에요. 그죠? 송신탑 세우고 어떻게 돈이 조금 들어가요? 그렇게 넣어서 지금 이제 이익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유튜브는 어떻게 차렸더니 얼마 안 돼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이건 좀 너무 경박한 말이지만은 네. 구조 자체가 기술 기반의 회사들은 빨리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기술인 회사를 확 사들여가지고 분야를 또 바로 또 늘리고 네. 애플이 전기차를 확 해버리는 거죠. 현금이 있으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전기차를 해서 조금 몇 년 뒤에 전기차 시대가 됐을 때는 애플도 당당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걸 꾸준히 연구해온 게 아닌데도. 네. 그리고 애플의 기존 망이 있으니까 거기다 전기차 판매를 올리면 엄청 잘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자꾸 더 승수가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사이클이 끝나도 네. 경기 순환적 사이클이 나빠져도 지금은 제가 아까 장기 성장 기술주로 50%하고 50% 뭘 하냐면 경기 순환적인 사이클에 지금 맞는 기업. 요즘은 경기 순환적으로는 코로나 때 리세션이 왔고요. 지금은 회복기, 리커버리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회복기 뒷부분에 이제 여름으로 가는 거예요. 실적 장세로. 네. 그럼 회복기 때는 어떤 쪽이 많이 커지냐? 경기 민감주.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에 50% 정도는 경기 민감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네. 경기 민감주는 언제 파냐? 사이클이 끝날 때. 여름이 아니라 다시 겨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봄 다음에 여름이 오지 않는다. 이건 계절이 아니고 경기 사이클이니까. 만약에 겨울로 돌아갔어.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경기 순환적 이 사이클에 투자한 50%는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술주는 왜 안 팔아요? 겨울이 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 기반 회사들은 충분히 돈을 코로나 때 보셨잖아. 이 위기가 왔는데 얘들은 돈을 더 벌더라니까. 증명됐죠. 네. 그러니까 겨울이 와도 얘들은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건 있지만 그 기업을 팔아버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컨센서스는
팔자가 있으니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희도 일정 부분 현금화했다가 걔가 충분히 떨어질 때 더 사야 되겠죠, 오히려. 그죠? 어쨌든 그렇지만 얘는 기본적으로는 단기 순환 사이클을 따라 움직이는 주식이 아닌 것들을 저희는 네. 반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술주를 판매할 때는 언제 매도하냐면 기술이 진화했을 때. 지금 저희가 투자한 기술이 진화해서 더 다른 기술이 됐을 때는 얘를 팔고 진화된 기술주로 옮겨요. 같은 소스라도. 예를 들면 클라우딩 컴퓨팅을 투자했지만 얘가 진화해서 CDN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얘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진화된 기술을 사기 위해서 얘를 팔고 얘를 사요. 예, 같은 기술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매도만 하지 뭐 얘가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근데 이런 거 하는 거와 달리 경기순환적으로는 매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 만약에 반도체로 인해서 올라온 거라면 반도체 사이클이 마감할 때 한국도 다시 내려가게 돼 있고 네. 그동안 오랫동안 2천을 왔다 갔다 한 이유는 뭐냐면 그 특별한 모멘텀을 못 만들었던 거죠. 경기순환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의 상승 동인이 사이클적인 이런 순환적인 상승 동인 반도체와 같은 그런 게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지금 시대의 구조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 기업 기반이 여기에 있다면 네. 이 기업들은 한국의 지수를 받치고 다시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갱신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근데 한국은 불행히도 지나간 13년간은 계속 원자리로 갔어요. 네네. 예. 왜냐하면 구조적인 변화를 담고 있지는 못했어요. 한국은 전형적으로 딱 두 번만 의미 있게 올라갔다고 했죠. 그 수십 년 동안. 네. 구조적인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순환적인 상승에서만 크게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 한국을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구조의 변화가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보다 네, 네. IT,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바이오, 뭐 이런, 저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성장 산업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은행주 안 산다 그랬잖아요. 저희 은행주 안 사요. 네. 왜? 은행주는 신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은행주 대신 저희는 핀테크를 산다 그랬잖아요. 예, 기술 기업인데 금융을 하는 회사들. 요번에 알리바바가 그거 당한 거예요. 니네 IT야, 금융이야. 빨리 말해. 금융이면 금융회사를 결정하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자본금 이만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IT 회사니까 지금까지 지들의 자본은 안 넣고 금융산업 해왔잖아요. 중국에서 엄청난 금융했거든요, 알리바바가. 정부가 그냥 때린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지 간에 금융을 하는데 IT가 하는 금융을 저희는 금융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은행을 안 사요. 부경제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은행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한국이 이번에 상승해 신경제 산업, 뉴 이코노미 관련된 산업이 기반 어떤 역할을 했다면 네. 한국의 지수는 과거처럼 다시 원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또 다른 색깔을 낼 걸로 보이는데 현재로서 저희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구조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고 바로 다이렉트로 뭐 사면 뭐 사세요 이렇게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전 반도체 사요. 여러분에게 그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 네. 기업 말고 업종을 사세요 그냥. 그게 제일 나아요. 네. 왜 어느 놈이 어떨지도 모르겠고 이 호황 사이클에서는 상당히 꽤 작은 부품주도 많이 올라요. 네. 근데 작은 부품주를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따라 들어가 버리면은 할 수도 있는데 나쁜 점은 뭐냐면 이게 사고 파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워낙 흐름이 빠르고 막 그래서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들어가 보니. 네. 그래서 우량주만 사면은 또 뭐가 있냐면 지루해. 맞아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엄청 많이 네. 호되게 혼났어요. 다만 네이버니 카카오 난리가 났는데 파티인데 삼성만 아유 내 삼성 믿었는데 이러면서 지금 빚은 보셨겠네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 작은 회사 같이 들어가 있는 섹터를 투자하면 좋겠고 더구나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지금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네. 중소형주 장세예요. 음. 왜냐하면 전 세계가 공통적인 과제가 있어요. 고용을 늘려야 돼요. 어느 정부나. 그쵸. 고용을 늘리려면 큰 회사에다가 집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큰 회사가 또 희한하게 그 고용 쪽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옛날 같은 고용을 하는 그런 산업들이 아니라서 네. 큰 회사들이 애플, 구글이 아무리 많이 사람을 써도요. 네. 옛날처럼 무슨 뭐 그 엄청나게 자동차 회사처럼 그렇게 고용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 단위에 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재정정책 시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바이든 당선자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고용을 살리려면 중소기업이 집중이 돼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사이클은 항상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서 여름 사이클의 독특한 그 특징이 뭐냐? 중소형주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투자가 한국도 추천이 되는데 그걸 개별로 하시기엔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악재가 딱 생겨버리면 그냥 올 수도 없대요. 그 반도체가 그렇게 뜨는데도 반대로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교육하면 저 ETF 그 교육과정에서 가르쳐 드리는데 그 난리치는 차화정 시대에 자동차주 다 올라갈 때 쌍용차 밑으로 갔어. 근데 제일 싼 건 쌍용차였거든. 개인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었어. 만만해서 현대차는 비싸서 못 사고 쌍용차 산 거야. 근데 그 자동차가 벙방 뜨는 그 차화정 시대에 쌍용차는 거꾸로 갔다고. 그런 개별주의 어려움을 피하시려면 그때도 뭘 하면 돼? 자동차 ETF를 사시면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종을 사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인터넷 기업이라고 말하는 이커머스를 포함한 네. 그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쪽들이 저는 많이 좋게 보여요. 어쩌면 그 반도체가 좀 굴뚝 산업이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신경제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IT 관련 회사들을 네네. 좀 말씀해 특별히 인터넷.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라고 말하면 이커머스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커머스를 좋게 봐요. 그래서 중국도 이커머스 기업을 위주로 투자하거든요. 네. 근데 이커머스는 철저하게 AI로 판가름 날 거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중국 기업 얘기하면 그 바이두 같은 회사 전 세계 AI에서 1등 먹는다고 말은 못 하겠고요. 3위 안에 들어요. 예. 근데 중국이 그냥 전격적으로 바이두를 밀어줬어요. AI는 빅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빅데이터를 엄청 제공해 주면서 키웠죠. 그래서 사실 AI 경쟁력은 바이두가 전 세계에 정말 1, 2위에 들어간 정도인데 그게 뭘로 꽃을 피울까요? 수익으로. 그러니까 이익으로. 근데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산업. 저희는 이제 돈을 버는 산업에다 기술에다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내는 것 중에 이커머스가 있는 거예요. AI가 돈을 버는 첫 번째 이커머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이 제일 현저해요, 그게. 그래서 중국은 네. 흔히 말하는 길거리에 노숙자들의 국어를 할 때도 페이로 그쵸. QR. QR 코드로 네, 맞아요. 페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온라인화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산업들과 모든 서비스들이 온라인화 된 정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화율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10%대에서 뭐 한 5, 6%가 확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가 풀리면 조금 내려갈 수는 있어요. 네. 10몇 프로로 하면 굉장히 낮은 비율이에요, 온라인화가. 왜냐면 땅도 넓고 뭐 어쨌든 지금 인터넷 서비스가 미국이 엉망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그 저궤도 위성 인터넷만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그 미국에서 지금 그 미국 통신회사들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안 좋아요. 비싸고 현재 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미국은 안 되는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일론이 그걸 내놓는다고 하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커머스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라면 뭐 좀 떨어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굴곡이 있어도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갖고 있고 네. 뭐 아무리 봐도 카카오가 나요, 저는. 근데 네이버가 엄청 상장을 기다리는 기업 여러 개 있어요, 네이버가. 대박 될 것 같긴 해요, 네이버. 네이버 무시하지 마세요. AI나 이런 쪽들, 뭐 로봇 이런 거 네이버도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꽃을 못 피우고 방향을 딱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 뭔지 아세요? 카카오는 막 모든 걸 해봐요. 그래서 그게 되게 다양하고 넓어요. 근데 찾았어요, 몇 가지를. 그래서 이제 빨리 수익성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네이버는 그런 막 실행하는 부분은 좀 적어 보여요. 뭐 이게 근데 단위가 커요. 그래서 조금 늦게 꽃이 필 것 같긴 한데, 충분히 투자할 만할 것 같고, 뭐 사실 만약 돈이 있으면 반반 넣어도 될 정도로. 물론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카카오를 추천해 오긴 해왔는데, 네. 그래서 저희 인터넷 기업 추천하고, 아까 반도체 업종 추천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보는 쪽이고, 사실 조금 더 길게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화학 쪽 그런 정도.